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9월 26일 목요일 같은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목요일 같죠. 이번 주 우리가 물론 이제 자영업자분들은 쭉 일을 하지만 보통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주식 시장을 보는 분들은 월화수만 지나면 이제 긴 연휴가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긴 연휴 어제도 그랬지만 저는 그다지 반갑지가 않아가지고 미증 씨가 우리가 쉴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될지가 너무나 이제 사실 걱정이 돼요.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그 사이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그냥 차라리 시장 열어놓고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혹시라도 이제 부정적인 이슈는 우리가 쉬어갈 때 며칠 좀 이렇게 쿠션 역할을 해서 그 쉬는 날에 쿠션 역할을 해서 조금 덜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요즘입니다. 어제도 국장 너무 어려웠죠. 미장 대비해서 더 많이 하락하는 국내 시장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엇 때문인가? 하는 그런 생각에 저는 요즘에 계좌를 이제 열어보지 않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떠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추워요. 오늘 춥고 약간 바람도 좀 불고 비도 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재킷을 챙겨 입었죠. 보통 이제 가을 되면 셔츠 정도만 입는데 오늘은 재킷을 챙겨 입었고요. 우산도 여러분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는 소폭이지만 반등을 보였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 이제 김문별님께서 장기국채 금리가 이렇게 치솟는데 시장이 오르다뇨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이제 말씀을 올려주셨는데 맞습니다. 시장은 공식대로만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 같고요. 또 어떨 때 보면은 또 공식대로 시장이 흘러가서 무엇에 우리가 장단을 맞춰야 하는지 너무나 어렵습니다. 참 엇박자 나고 있는 시장. 어쨌든 반등은 반갑죠. 잠시 후에 무엇 때문에 반등을 한 건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메리츠 증권 권동부 장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 그 빌 에크먼 아시죠? 헤지펀드계에 굉장한 이제 거물인데 그 사람이 무언가를 맞췄다고 합니다. 뭘 맞췄는지 그 사람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들의 꿍꿍이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역시나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이 형님 국장의 시그널 진한 남색 아닙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었기 때문에 저의 의상에서 시장의 시그널 이런 거 유추하지 마시고요. 오늘 국장도 반등해야죠. 급반등. 미국 시장이 강보합권 정도 마감됐다면 우리 시장은 강세 1% 이상 올라야죠. 어제 빠진 거 생각하면. 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장중 내내 좀 이렇게 보합권, 강보합권 등락을 보이다가 막판에 3대 지수 모두 조금은 더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다우가 0.13%. 근데 다우 너무 조금 올랐죠. 근데 다우는 장중 내내 좀 이렇게 하락권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 정도 우리가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0.4%대 상승,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0.45% 올랐고요. 러셀 2000 지수도 0.44%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국제유가는 $90 아래로 WTI가 $90 아래로 참 오랜만에 내려왔습니다. $89 선 후반에서 지금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 그리고 금값은 조금 하락했고 달러 인덱스는 다시금 $106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채금리가 올 들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2007년 이후 그때가 4.57인가 그랬대요. 그런 거 이후에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자면 10년물 그러니까 기준으로 심리적 저항성이라고 불리는 4.5를 넘어서 4.54까지 더 치솟았어요. 10bp 이상 오르게 된 거죠. 2007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또 30년물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거의 4.7까지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였고 2년물 같은 경우에도 5.2를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랐습니다. 모르겠어요.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도 시장이 오른 거 시장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
예,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보면은 여건들이 뭐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뭐 미장도 그렇고 국장도 그렇고 좋은 여건이 단 하나도 없다. 수면 위로 올라온 거는 다들 부정적인 이슈뿐이다 라고 하는데, 시장이 이렇게 올라간 건 변동성에 좀 적응을 해가고 있고 이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 정도로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신용평가사,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무디스 같은 경우에만 지금 투자 등급, 그 미국의 신용 등급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업무 정지를 하는 그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미국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경고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들은 올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또 여기에 대해서 셧다운이 되더라도 이게 장기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셧다운을 이번에는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또 어떻게 될지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9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아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이제 킹달러, 계속해서 달러 인덱스가 106을 가까이 좀 다가서고 있습니다. 105.96이면 이거 거의 106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가 지금 사라지면서 달러 수요가 좀 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와 함께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을 법한데, 안 좋을 법한데 좋아져가지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은 생각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동일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쵸? 오늘 시장의 반등은 뭐라고 해석하기가 참 어렵죠. 이 가운데 이제 조금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다면, 할리우드 작가들의 노동조합 파업 중단 가능성이 제기가 됐다는 거고, 미국 경제는 이렇게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아직은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경제 지표는 하나씩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진하게 나타나긴 했어요. 시카고 연은에서 발표한 8월의 전미활동 지수가 마이너스 0.16으로 전월 수정치보다 0.07보다는 하락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플러스면 경기가 장기 평균 성장세를 웃돈다라는 의미고요. 마이너스면 장기 평균 성장세를 밑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유로 경제지표 부진은 그렇게 막 크게 요동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 다시금 상환해야 되는 그런 돈들이 많아지면서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고 또 유예해 줄 거니까 큰 문제 없어, 미국 경기, 미국 소비는 탄탄해라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시장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굉장히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제반 여건들, 국제유가가 오르고 채권금리가 급등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파업 종료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죠. 할리우드 작가의 노동조합 파업을 종료하기 위한 예비 합의에 도달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사실 이 소식은 프리마켓에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좀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이런 기업들이 3, 4%씩 올랐는데 본장에 들어서는 다시금 좀 하락으로 돌아서는 모습 보였고요. 종목별로는 희비가 좀 엇갈렸습니다. 아직까지 그 배우 노동조합은 합의에 도달하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 않고, 결국에는 이 합의가 도달을 하게 되면 기업들에 있어서 비용 지출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도 반대 부정적인 해석을 하기도 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 넷플릭스만이 주가가 1%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11개 섹터 가운데 8개 섹터가 올랐고요. 국제유가가 조금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섹터는 올랐습니다. 엑스모빌,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할 것 없이 모두 강세를 보였는데, 엑스모빌의 주가는 1%, 쉐브론도 1.46%, 코노코필립스도 1.6% 올랐고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0.43% 제한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좋은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헬스케어 쪽, 특히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주가가 계속해서 반등을 보이고 있는 거죠. 0.83% 밤사이에도 올랐고요.
CBSS도 2% 넘게 강세를 보였고 일라일릴리 0.32%, 에브비, 파이자 등의 종목들도 함께 많게는 1%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빅테크 종목 가운데서는 아마존의 주가가 가장 큰 상승을 보였는데요. 아마존은 1.67% 올랐습니다. 아마존이 그 AI 스타트업인 엔트로픽에 최대 4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5조 3천억을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인공지능 기술을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마존의 사업에 접목을 해서 어제 저희가 그 중국의 엑스포저가 크지 않은 기업 중에 아마존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 AWS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매출보다 이제 영업이익에 있어서의 그 이야기를 드렸죠. 실제로 뭐 쇼핑이나 이런 관련해서는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해도 영업이익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AWS에서 발생하는 그 영업이익이 굉장히 또 아마존의 실적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엔트로픽이 이제 요 AWS와 함께 붙으면 시너지가 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존의 주가 이 가운데 1.67%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이야기해드렸던 넷플릭스, 디즈니,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등의 종목들 여기 보면 혼조 보인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디즈니의 주가는 0.29% 하락을 했고요.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3.96%, 4%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좀 금요일장 크게 빠졌던 테슬라의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0.86%, 그리고 포드와 GM의 주가도 각각 1%대 반등을 보였고요. 애플 0.74%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강보합권, 구글 0.6%, 메타의 주가도 0.58% 올랐습니다. 반도체 기업 가운데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1.47% 올랐고요. 퀄컴이 2.5%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플러스권을 유지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종목 가운데 이번 주 실적 발표 예정인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또 소폭 하락을 했는데 제프리스에서 투자 등급을 매수 보류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 쪽에서의 압박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거시적인 그 소비 쪽에서의 역풍에 대한 우려감이 투자 등급 하향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고요. 반도체 설계업체 아미 오랜만에 좀 크게 올랐습니다. 첫 거래일에 크게 오르고 나서 계속해서 줄줄줄줄 6거래일째 하락 흐름을 보였는데 암 같은 경우에는 6% 넘게 올라갔고요. 54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좀 하락을 했는데 일단 뭐 전체적인 배경으로 헝다그룹의 채무구조 조정에 제동이 걸린 거 이런 것에 대한 악재가 결합이 됐다라고 하는데 니오 같은 경우에는 장전에 한 투자자로부터 최대 30억 달러의 자본 조달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줄줄줄 흘러내렸는데 회사가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나서 낙폭은 줄여가면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윌리엄스 소노마 요거 이제 미국 여행 가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우리 여성분들은 들려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항상 여행 가면 가서 뭐 컵도 사오고 이렇게 뭐 주방용품도 사오고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한 투자 회사에서 요 윌리엄스 소노마의 지분을 5% 가지고 있다라고 공개를 했고요.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는 10% 넘는 강한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초록불이 조금 더 많이 들어왔고 곳곳에 뭐 펩시나 코카콜라 이런 종목들이 좀 하락한 거는 아쉽긴 한데 그래도 금융주도 반등을 했고 우리 또 7개 종목들도 다 같이 좀 쪼르르 반등을 해서 오늘 이 흐름이 미장뿐만 아니라 국장에서도 조금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정적인 환경 내에서 이러한 반등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메리츠증권 권동우 부장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요 심층 인터뷰 메리츠증권 권동우 부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이제 46분을 막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등락은 필히 있는 현상이죠. 종목 투자를 잘 하셔야 합니다. 예. 요즘 사람들 콜라 잘 안 마시는가벼 하시는데 요즘에는 그 제로 콜라 뭐 또 다른 거 뭐죠?
무설탕 뭐 이런 거 많이 마신다고 하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탄산을 별로 안 먹는 사람이라서 코카콜라, 펩시 이런 거 투자 못 하죠. 이게 인지조화 강화돼야 되는데 내가 안 먹는 걸 사람들이 먹는다고 해서 투자하고 이런 거를 잘 하지는 못합니다. 시장의 반등에 여러분도 아리까리하죠. 저도 아리까리해서 이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권동훈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밤사이에 네. 국채금리 이렇게 올라가고 막 하는데 네. 시장이 반등한 거 이거를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등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조금 이만큼? 네네. 안 오른 건 아니에요. 예, 그죠. 안 오른 건 아니죠. 안 오른 건 아닌데. 뭐 저가 매수 유입이다 뭐 이렇게 그냥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보통 증시가 이렇게 꽤 그래도 한 며칠 동안 꽤 하락폭이 컸잖아요. 그쵸. 이거를 되돌릴 정도 수준으로 급등을 하지 않는 이상 반등을 했다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반등은 하락이 만약에 한 10% 나타났으면 네. 한 9%는 올라야 반등이다. 절반 이상은 올라야 돼요. 네. 그래도 반등을 했으니까 초록불을 봤으니까 저는 그래도 마음의 위안을 좀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자료 제목 보고 저는 네. 우리 제작진과 함께 다 같이 네. 웃었습니다. 네, 그렇죠. 전 처음에 권동훈 부장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제가요? 권 부장님 나오셔서 거봐 내 말이 맞지?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네, 저는 그렇게 건방지지 않으시죠? 경거방동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한 건지. 최근에 뭐 증시도 굉장히 안 좋고 유가 오르고 국채금리가 특히 올라가지고 괴롭히고 있는데 시장을 그쵸. 괴롭히고 있는데 아마 이분이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짓고 계실 것 같아요. 누구예요? 쇼 쳤어요, 쇼? 그쵸. 예, 숏을 치고 나서 굉장히 홍보를 오랫동안 했던 빌 에크먼이라는 미국의 이제 헤지펀드 퍼싱 스퀘어 CEO입니다. 이분이 표정이 좋으시네요. 네, 딱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봐, 내 말이 맞지? 라고 하는데 예전에 한 7월 말 8월 초에 트위터에 올려가지고 설명을 한 다음에 네. 지난주 주말에 다시 올렸어요. 뭐라고요? 네, 거봐 내 말이 맞지 하면서 그 워딩을 썼어요, 진짜? 아니죠.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죠. I told you 막 이런 얘기 썼어요? 아이톨즈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어떤 논리를 갖고 지금 지난주 주말에 또 트위터에 쓴 그 트윗이 네. 어떤 내용인지 그러면 우리는 좀 어떤 거를 좀 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몇 개월 전부터 그 빌 에커먼은 장기국채를 매도를 했다고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지금 8월 4일 날 우리나라 이제 기사가 나오기는 했는데 미국 30년물이 5.5% 간다라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4% 아래에 있었거든요. 3점 몇 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미국 30년물이 5.5% 간다라고 막 얘기를 강하게 했었는데 네. 아마 이게 그냥 선물을 숏 포지션을 잡은 게 아니라 그 스왑으로 증권사랑 이제 아마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격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한 8월 한 중순 말쯤에 트윗에 다시 올려서 자기 포지션이 좀 손실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요거보다 지금 아마 이때 아마 그 거래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요 가격보다는 조금 높아졌을 거라고 높은 가격에 좀 거래를 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이에 빌 에크먼의 논리는 결국 이런 거죠. 세계화 지금 끝나가는 중이다. 국방비 지출 증가하고 다 그 가격 지금 오르는 지금 그런 분위기고 에너지 전환이 지금 전통에서 지금 신재생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 회색지대에서 분명히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는 구간이 생긴다. 그리고 인플레로 인해서 실질 구매력이 감소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조들이 돈 없다고 지금 파업 증가가 계속되고 있고 임금을 한쪽에서 올려주는 순간부터 다른 데들도 이제 다 파업을 하기 때문에 같이 임금이 다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에서는 인플레를 2%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2%까지는 아니고 3% 정도에서 고착화될 걸로 보고 있고 실질 단기금리와 장기금리 프리미엄까지 합쳐가지고 한 5.5%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0년물 기준으로. 그런데 빌 에커먼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네, 이때쯤 해서 그 코멘트를 다시 이렇게 했어요. 트위터에 저렇게 긴 글을 올렸어요? 이게 지금 제가 5장에 나눠갖고 전부 다 갖고 왔는데 네. 제가 이거를 갖고 영어로 이제 다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네. 옆에 한글로 아주 간단하게 친절하십니다. 네, 친절하게. 감사합니다. 예, 뭐 그러려고 제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네. 훑어볼게요.
그래서 30년물 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기준으로 4.65% 정도 나왔어요. 근데 5.5% 정도 예상하니까 지금부터 한 100bp 정도 올라갈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전과 달라졌다라고 하는데 제가 앞에서 그 7월달, 8월달에 비레크먼이 얘기했던 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화가 더 이상 없고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보면 싼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 미국의 이제 인플레를 좀 안정시켰는데 이제 그 중국의 이제 디플레 효과도 지금 없어지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파업도 지금 증가하면서 임금도 지금 인상이 되고 있다. 인플레 올라가는 소리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이 전략 비축유 채워야 될 시기에 못 채워가지고 아마 좀 고생을 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오펙과 러시아가 지금 감산하고 있는데 지금 채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인플레 올라가는 얘기인 거고 틀린 소리는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던 그린 에너지 전환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하는데 제가 뒤에서 이제 그림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에 이제 전통에서 신재생으로 넘어가는데 아마 수요 공급단에서 지금 뭐가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 공급단에서 문제가 생겨서 에너지 가격도 지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가 지금 국가 부채가 33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4경 원 정도 돼요. 네, 어마어마한데 이것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도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아무도 지금 이걸 줄일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건 큰 문제다. 이거 줄이면 표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구조적으로 인플레가 올라가는 얘기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부에서 매주 수천억 달러의 채권을 지금 팔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랑 다른 나라들도 미국 채권 안 사는 건 고사하고 계속 있다.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지금 시장이 안 좋죠. 금리가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경제는 또 좋아요. 원래 지금 경제가 뭔가 불안해야 되는데 경제가 왜 좋은 거예요, 대체? 이제 결국에 정부에서 이제 돈 찍어갖고 인프라 쪽을 계속 펌핑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경제가 좋고 침체도 원래는 2023년 정도에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024년 뒤로 지금 미뤄진 상황이다. 경제가 지금 튼튼하다. 금리를 지금 내릴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제가 장기 금리라고 썼는데 이제 장기 인플레입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장기 인플레는 2%대로 돌아가기 힘들고 2008년 금융위기 때와 세상이 지금 많이 달라졌다. 그럼요. 10년이 지났는데 강산이 변하는데 당연히 달라진 건데 물론 네. 이분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좀 얘기를 네. 하는 게 제가 며칠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채권 운용사 CIO를 만났대요.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하면서 지금 시장에 너무 채권이 많다. 그러면서 너 어떻게 할 거냐 이랬더니 해결책은 잠시 피해 있는 거. 라고 그래서 했는데 막 패닉셀이 지금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쵸. 잠시 피해 있는 것 자체가 채권 파는 거죠? 판단 얘기잖아요. 그러면 금리 또 올라가는 얘기니까. 네, 이 얘기를 지금 하면서 장기 금리가 오랫동안 지금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해서 15년 동안 지금 4%가 안 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풀베팅했지? 근데 세상은 지금 예전이랑 또 달라졌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겠죠? 너무 얄미운데. 그렇죠.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다고 제가 정리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내용인데 네. 그래서 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장기 인플레 3%고 실질 이자율과 턴 프리미엄 감안해서 30년물 5.5%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이거보다 오버슈팅 될 수도 있고 이거보다 안 내려갈 수도 있는데 5.5%. 자기가 계산했을 땐 한 5.5%가 적당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이전 세대는 5%도 지금 낮은 금리라고 생각했어. 지금 한 15년 동안 너네가 관성에 젖어서 그래. 네. 라고 하면서 엄청난 지금 공포감을 줬는데 너무 뜬금없이 마지막 네. 근데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AI가 세상을 구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 초에도 네. 시장 그렇게 막 다들 어렵다 하는데 갑자기 부상한 AI 그러면서 시장이 쫙 끌어올라갔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번에도 또 AI 관련해서 뭔가 붐업이 되면은 네. 관련 시장에서 달라질 수 있다 네. 이거예요? 아니면 뭐 AI가 뭐 세상의 판도로 달라지게 하진 않잖아요. AI가 세상의 판도를 조금 달라질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벌써요? 이거의 그냥 핵심은 그러니까 언제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이제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AI가 결국에 이제 도입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생산성의 향상입니다.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비용이 이제 줄어들고 그쵸. 마진이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말인즉슨 인플레를 약간 낮춰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제대로 이제 구동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상당 기간 시간이 좀 필요한 네, 거잖아요. 맞아요. AI가 시장을 전체 뭐 노동을 대체하고 이러기에는 그쵸. 이거는 근데 참 여기서 얘기한 그 얘기들이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 다 되는데 뭐 그렇다 하는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재밌어요? 다음 장을 보시면 네. 이 퍼싱 스퀘어 2분기 지금 보유 내역이에요. 예, 구글을 가지고 있다고요? 네네 보유 내역인데 요 보세요. 자 치폴레, 어? 요거 버거킹입니다. 그리고 이 유통, 호텔, 부동산, 철도 그리고 구글 갖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장기 국채에 숏을 쳐놨습니다. 그러면 장기 국채 숏 쳐가지고 지금 어쨌든 경제를 별로 이렇게 좋게 보진 않는데 장기 국채 숏 쳤기 때문에 이제 그건 이제 수익을 내고 있고 구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것들은 경제가 좋든 안 좋든 필수 소비재 성격들이 많기 때문에 그쵸. 어쨌든 소비는 계속 돼요. 거기다가 최근에 좀 편입한 구글 이건 또 AI죠. 결국에 앞에 얘기했던 거는 본인의 포트폴리오 얘기를 한 거예요. 나 그래서 AI 가지고 있어.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네,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나는 포트폴리오 이렇게 구축을 짰어. 했는데 플러스 알파로 구글을 왜 샀냐면 음. AI가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왜 구글을 샀을까요? 뭐 이거는 그 투자자들마다 이제 생각하는 게 다른데 어떤 분들은 뭐 엔비디아, 뭐그 드러큰밀러는 엔비디아랑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제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네. 저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을 이제 굉장히 좀 좋게 보더라고요. 다들 이제 그 생각하고 있는 투자 포인트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분은 지금 구글을 좋게 AI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그 중심에는 구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AI 투자 같이 하고 우리 손잡고 우리 포트폴리오 같이 구축하자 이건가요? 아니 뭐 어떻게 해석을 하면은 좋은 이제 대안을 주는 건데 네. 반대로 해석하면은 자기네들 이미 그 포지션 구축했기 때문에 너네 네. 따라와. 뭐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보고 우리는 그러면은 권동 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걸 따라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그 빌 에크먼 같은 경우는 시장을 그렇게 좋게 보진 않고 원래부터 요 구글을 제외한 요 위에 있는 포트폴리오는 잘 바뀌질 않아요. 비중만 조금 변경된 정도고 네. 크게 이제 막 넣다 뺐다를 잘 안 하기는 하는데 위에 있는 것들은 경기가 안 좋아도 네. 어쨌든 수익을 견고하게 낼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한번 박아놓고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좀 모멘텀을 좀 강하게 줄 만한 구글을 이제 포함을 시킨 거죠. 그 장기국채 관련해서 이제 어제 네. 패닉셀 나오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일부 투자자분들이 네. 지금이 단기적으로 들어갈 때 아닌가. 네. 지금 여기 계셨던 어떤 분도 네. TLT가 네. 와 구미가 당긴다 네. 이런 글도 올려주시는데 아. 지금 장기국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국채 뭐 지난 시간에도 사실 말씀을 드렸고 좀 한 달 전에도 한두 달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하여튼 저는 금리에 지금 상당히 지금 뚫린 상황이라 국채 금리에 상당히 뚫린 상황이라 여기서 좀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말씀드리기가 네, 좀 그렇습니다. 잘 참고하세요. 네. 저희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는 유가 이야기를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빌 에크먼도 네. 유가와 지금 국채 금리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조금 이렇게 지금 상황이 지금 좋지 않은 가운데 지난주에 JP모건에서 국제유가가 지금 $150까지 간다는 보고서를 썼어요. 근데 그들은 항상 되게 높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맞아요. 뭐 $180 얘기하고 뭐. 그냥 부르는 게 값인 것처럼. 네, 높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이 보고서를 읽고 좀 핵심 그 내용만 그림만 한 두 개 갖고 왔는데 네. 요거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요거 두 개만 보시면 돼요. 그 검은색이 수요예요. 수요는 원래 견조하게 올라갑니다. 이게 네. 2023년부터 30년까지인데 빨간색이 공급이에요. 공급은 줄어들고 네, 있어요. 어디에서 문제냐면 공급의 그 하락하는 기울기가 갑자기 가파르게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요 수요와 공급의 요 갭 있죠. 요거를 신재생 에너지가 채워줘야 되는데 그럼요. 못 채워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까도 보니까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채워줘야 되고 새로운 어쨌든 유전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EMP라고 하는데 그 EMP를 하려면 결국에는 수익이 나야 되는데 이렇게 고금리 상황에서는 투자를 그렇게 많이 안 한다는 거죠. 비용도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EMP
지금 개발도 안 해가지고 앞으로 나올 그 공급도 줄어드는데 이걸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메워줄 수 있을까? 신재생 에너지는 더 비싼데 네. 만드는데 그리고 만드는 큐 자체가 어쨌든 많지는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구조적으로 수요 공급에 불일치가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유가가 $100 이상 넘어가면 경제에 분명히 부담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JP모건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100 넘어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GDP에서 그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이 되면 경제에 부담이 되는 거고 5% 미만이 되면 버틸만 하다는 거죠. 그럼 지금 몇 퍼센트로 평균은 3.3%고 지금 유가가 $100가 넘어도 원유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 미만입니다. 그럼 괜찮은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숫자 100만 보고 공포에 떨지 말고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을 보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 넘어가도 버틸만 하다는 겁니다. 경제 안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는 지금 이런 지금 상황이고 네. 채권도 아까 여러 국가에서 판다라고 했는데 저는 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데이터를 보고 조금 놀랐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국채를 엄청 팔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2020년 2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미국 국채를 팔고 있는 네. 네, 엄청 많이 팔았죠. 많이 팔았네요. 엄청 팔았어.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대충 한 바이든 바이든 들어오자마자 바이든 어떻게 네,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걸로 바로 그냥 복수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국도 지금 뭐 안 사고 팔고 뭐 일본도 지금 여의치 않고 네. 사우디아라비아조차도 지금 미국 국채를 지금 팔고 있는 지금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금이 다 단기 쪽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MF는 그 플로우가 그 머니 플로우가 지금 최대치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뭐 주식하는데 별로 이렇게 좀 재미가 없겠죠. 다들 그렇죠. 이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역시나 시장 주도 섹터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도 섹터라고 보면 AI가 있고 그리고 그 건설 쪽 주택 건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붙은 그 저기 비만 치료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기 이제 주택 건설을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네. 대략적으로 한 10%에서 20%씩 다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 전에 더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네,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거를 조금 뱉은 상황이고 이거 주도 섹터 말고 다른 종목들은 더 많이 빠졌어요. 그쵸. 많이 오르지도 못하고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억울하죠. 더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에 조금 언제 좀 변곡점이 될까 좀 생각을 해서 6가지를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앞으로의 9월과 10월 사이에 변곡점, 그러니까 이게 뭐 위든 아래든 시장을 좀 방향성을 만들어줄 만한 이슈를 말씀해 주시는 건데 하나씩 맞습니다. 볼까요? 네, 첫 번째는 꽤 중요한데 이번 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파월 미팅입니다. 파월이 그 9월 28일 목요일 아마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그 새벽에 할 텐데 FOMC 때 중립금리 얘기하고 나서 갑자기 시장이 엄청 막 깜짝 놀랐잖아요. 저도 라이브로 보고 있다 깜짝 놀라가지고 막 좀 하여튼 거래를 엄청 많이 했는데 네. 누르셨어요? 네, 저 듣는데 좀 이상한 거여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왜냐하면 거의 FOMC 2번, 3번 정도 동안에 별 얘기가 없어서 이번에도 좀 마음 편하게 듣고 있었어요. 라이브로 듣다가 막 네. 매도 버튼 누르셨군요. 왜 이상한 얘기를 하지?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막 했는데 아무튼 요번에 FOMC 때 너 중립금리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맞아? 라고 했는데 맞아 라고 하면 이제 한 번 더 꽈당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다른 얘기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 근데 조금 안정은 좀 될 수 있을 것 근데 안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쵸? 그분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네, 저도 본인이 그럴 것 한 같아요. 말에 대해서 뒤집는 얘기를 하는 거는 네. 안 하는 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네. 일정이고 이번 주 금요일에 PC 물가도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PC 물가는 거의 올해 사실 증시에 영향을 미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건 좀 스킵해도 될 것 같고 9월 30일에 작은 이벤트가 좀 있는데 이게 작아요? 정부 셧다운이 그쵸 이게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 이제 회계연도 마감일이다 보니까 네. 그때까지 예산 처리가 안 되면 셧다운이 되는데 셧다운 되면 이제 투자자로서 제일 불편한 건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이 됩니다. 안 되니까 이 발표를 저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데이터를. 네. 저희만 못 보는 게 아니고 파월도 못 보고 다 못 봐요. 그래서 뭐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 요건 좀 중요합니다. 10월 6일에 실업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실업률과 이제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되는데 조금 시장은 실업
그 고용이 좀 쿨다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조금 부진하게 나오면 시장이 좀 안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 발표가 또 중요하죠. 네. 10월 9일부터 시작을 하기는 하지만 10월 중순 말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빅테크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EPS는 2분기가 바닥이고 3분기부터 반등을 하기는 할 텐데 이때 아마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변화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이벤트로 보고 있고 CPI가 10월 12일에 발표를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유가 수준이 너무 높아서 아마 헤드라인이 지난달보다 더 높아질 겁니다. 네. 그래서 별로 이렇게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좀 작용할 걸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도 이벤트가 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그 바로미터에 있는 이벤트는 파월의 발언이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뭐 제가 이제 작년에 나와서 1년 내내 그냥 숏 얘기만 하다가 올해는 갑자기 태세를 전환해서 AI 얘기만 지금 연초부터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결국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작년처럼 시장이 지금 무너질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시장이 진정이 되고 반등할 때 어떤 걸 봐야 될까? 결국에는 다시 AI로 네, 돌아가나요? 그럼에도 네, AI 모멘텀을 잊지 말자는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온 이 데이터가 블룸버그에서 이 생성형 AI가 얼마나 성장할지에 대한 예측 자료를 지금 공개를 했어요. 2032년까지. 네, 10년 동안인데 네. 이 CAGR로 성장률을 한번 보세요. 네. 이게 10년 동안 성장하는 게 아니라 연평균 성장이에요. 오, 연평균 1년에 40~50%씩 10년 동안 성장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각 분야별로도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네. 평균적으로는 4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맞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장을 많이 할 건데 이렇게 예측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어느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이제 분석을 했겠죠. 네. 제가 이제 그 데이터가 뭐 이제 그 설명되는 것들이 이제 엄청 많을 텐데 그것까지는 가져오진 않았고 가장 이제 첫 장표만 가져왔는데 여기서 봐야 될 핵심은 뭐냐면 그러면 누가 제일 커질 것이냐라고 네. 보면 지금 2027년, 2032년까지 하드웨어가 제일 커집니다. 하드웨어. 네, 하드웨어 중에서도 누가 제일 커지냐면 인프라의 트레이닝, 훈련 쪽이에요. 이 인프라 훈련을 누가 시키냐면 뭘로 시키냐면 엔비디아 GPU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엔비디아. 네, 또 엔비디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이 생성형 AI에서 2027년이면 거의 한 3, 4년 정도, 4, 5년 이제 뒤 얘기인데 네. 그때까지 성장을 어마어마하게 할 건데 그 중에서도 하드웨어가 제일 시장이 커질 거고 절반 이상을 차지할 거고 그 중에서도 인프라 쪽이고 인프라 쪽에서도 훈련 쪽이다, 트레이닝 쪽이다. 네. 그러면 그 훈련을 누가 시키냐면 결국에는 GPU가 시키고 있는 거고 이 GPU를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에는 AI 시장이 만약에 진정되고 반등을 할 때는 우리 가장 강한 주도 섹터인 AI를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도 하드웨어를 좀 저희가 유심히 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현재 이제 420불, 어제 좀 반등을 해서 420불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500달러 선을 뭐 돌파하는 것을 네.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기대를 했고 그 이상 뭐 800달러 막 이렇게 네네. 목표 주가 나오고 있잖아요. 권 부장님이 본 엔비디아 목표 주가도 궁금한데 혹시 설정하셨어요? 예, 전 설정을 했지만 저는 뭐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뭐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네, 어쨌든 또, 상방이 열려 어디 있다. 또 회사에 또 얽매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쵸. 이야기할 수가 언급하기는 좀 없지만. 그렇고 네, 어쨌든 저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요. 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엔비디아 지금부터 얼마나 더 오를까요? 하진성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모르죠. 이건 얼마나 오르게 될지는 그 높은 곳에 가봐야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밤사이에도 AI 모멘텀 하나 나왔잖아요. 아마존이 네, 맞아요. 뭐 관련해서 투자한다. 5조 넘게. 오늘도 엄청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지금 윈도우 11 업데이트를 하면서 네. 여기다 코파일럿을 넣어요. 오, 그거 그래요? 처음으로 발표를 합니다. 계속 있군요. AI 네, 이벤트는. 계속 있어요. 예, 수요일에도 있어요. 수요일에는 메타. 메타가 뭘 해요? 메타가 이제 앞으로 아마 페이스북이랑 그 인스타에 네. 그 뭐 넣을 것 같아요. AI 관련해서 네네. 뭘 넣어요? 네. 지금도 막 넣지 않았어요? AI 관련된 그런 챗봇을 지금 넣을 예정이에요. 근데 아마 챗봇을? 네, 아마 수요일 날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때 퀘스트를 신제품을 발표를 하면서 같이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빅테크 기업들의 AI 관련한 행보가 쭉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2032년까지의 성장세를 봤을 때는 하드웨어 쪽에 가장 큰 성장이 기대가 된다. 그 중심에는 또 엔비디아가 있다라는 얘기. 제가 진짜 개별적인 종목 투자 안 하거든요. 왜 안 하시죠? 무서워서. 무서워서. 제가 항상 그 시장을 보면서 네. 각 개별 기업의 뉴스를 확인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AI가 좋다 그러면 AI 달 관련한 이제 두루뭉술하게 ETF가 종목들 있죠. 쫙 돼 네네. 있는 그런 ETF 투자하고 아. 이러는데 한번 저도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은 또 AI 모멘텀을 잊지 말자라는 이야기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리겠고요. 심층 인터뷰 오늘 이 시간 메리츠증권 권동호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